오늘은 일본의 전통 기생 게이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이샤는 특유의 신비주의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직업이죠. 애초에 양지에 있는 직업도 아니고요. 하지만 게이샤의 로맨스 이야기를 다룬 아서 골든의 소설 게이샤의 추억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2005년에는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개봉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게이샤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영화와 소설 모두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게이샤를 글과 영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게이샤는 이미지 자체가 왜곡된 점이 많습니다. 흔히 일본의 게이샤라 하면 말없이 다소곳하게 앉아 남성의 편의를 배려해주는 여성을 떠올리죠. 이는 많은 서양 남자들에게 동양에 대한 환상, 즉 오리엔탈리즘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에도 게이샤라고 하면 기생을 떠올리거나 성을 사고 파는 직업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떠올리는 게이샤의 이미지는 소설과 영화로 접한 왜곡된 모습입니다. 진짜 현실 세계의 게이샤는 어떤 모습일까요? 게이샤는 일본의 전통 음악 연주, 무용 공연, 시집기 같은 예술에 종사하는 기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는 일은 주로 연애와 술자리를 의미하는 오자시키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었죠. 흔히 게이샤 하면 떠오르는 하얗게 분칠을 얼굴에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부채를 든 모습은 사실 게이샤보다는 교토의 미야코나 간토 지역의 한교큐라는 견습생들의 모습입니다. 게이샤들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행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본의 전통 백분화장인 오시로이를 하지 않죠. 기모노도 화려하지 않고 평범하거나 수수한 것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원래 게이샤는 남자 무용인을 일컫는 말이었죠. 실제로 17세기까지는 남자 게이샤들만 존재했습니다. 정확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교토 야나기조에 설치했던 유곽이 발전하여 시마바라로 옮겨갔을 때 유곽의 유녀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오이라니 부유한 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부른 예능인들을 일컫는 말이 게이샤였죠. 게이샤의 고급 예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까다로운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게이샤들은 자신을 어릿광대를 뜻하는 호칸이나 다이코라는 북을 치는 고수라는 뜻의 다이코 모치라 불렀죠. 당시 오이랑 그리고 게이샤를 즐기려면 까다로운 예법을 모두 갖추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평민들은 예법들을 몰랐기에 관람 자체가 불가능했죠. 평민들은 화려한 게이샤와 오이란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기는 것을 동경했습니다. 수요가 크면 공급이 생기죠. 유곽이 있었던 시마바라 주위에는 예법을 모르는 평민들도 즐길 수 있는 오차야라 불리는 많은 찻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찻집에서는 신자초로라 불리는 여성들이 저렴하게 성을 사고 팔기도 했죠. 오차야에서는 무용과 연주를 담당하던 오도로키라 불리는 여성들이 활동했습니다. 오도로키들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인기를 얻은 오도로키들은 스스로 전문 예술인을 자칭하며 자신들을 게이샤라고 칭했습니다. 스스로를 게이샤라 부르는 오도로키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자 게이샤라는 단어는 아예 오도로키들을 의미하게 되었죠. 1700년대 이후부터는 오이랑과 함께하던 남자 게이샤보다 여자 게이샤의 수가 몇 배는 많아지게 되었죠. 1700년대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게이샤들이 여성이 되었습니다. 막부는 인기를 끌던 게이샤들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죠. 이는 성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던 유곽의 유녀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일종의 허리띠인 오비를 뒤로 묶도록 해서 기모노를 벗는 것을 어렵게 했고 머리 모양과 화장도 오이란보다 단순해야 했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게이샤들이 전문 예술인으로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예술적인 재능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귀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오이랑과 달리 게이샤는 이제 특정한 예법을 알지 못해도 즐길 수 있었죠. 많은 사람이 게이샤를 찾았지만 예법이 존재하고 가격도 비싼 오이란을 찾는 사람들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7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오이란은 사라지게 되었죠. 게이샤는 날로 유명해져 교토와 도쿄 등 다른 도시에서도 하나마시라는 게이샤 마을이 생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게이샤를 찾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화근은 정부에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 법 때문이었죠. 예술도 한두 번이지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인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게 게이샤는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게다가 19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게이샤들은 일본의 일반적인 평민 여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대체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게이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이샤는 자신을 후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게이샤들을 후원했던 남자들은 주인님 남편을 뜻하는 단나로 불렸습니다. 여느 시대의 마지막이 그렇듯 에도 시대 말기가 되면서 일본도 혼란해졌고 성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던 법령도 무시하기 시작했죠. 단나들 사이에서는 미즈아게라는 경매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아게를 통해 경쟁자들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면 게이샤들의 처녀성을 살 수 있었죠. 시대가 혼란했던 만큼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딸들을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단나들이 앞다투어 많은 돈으로 게이샤들을 사들이면서 순수 예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게이샤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거기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다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샤가 되고 싶은 사람만 게이샤가 되도록 해 더는 어린 소녀들이 게이샤로 팔리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게이샤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이샤의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메이지 시대 이후 오히려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들 덕분이었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도 시대의 혼란기였던 말기, 사무라이들은 집권 세력의 염증을 느껴 정권을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이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 반역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이 심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날로 초상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장소가 필요했죠. 이때 사무라이들이 선택한 장소가 게이샤의 찻집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뒤 게이샤들은 입을 굳게 닫아주었다는 이유로 급격하게 지위가 상승하게 된 것이죠. 게이샤들은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도 벗게 되었죠. 지금의 연예인과 같았습니다. 고위층과도 결혼하고 일본의 여자들은 모두 게이샤의 패션을 따라했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구닥다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더 심해졌고요. 이제는 정말 게이샤는 역사의 전유물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무늬만 게이샤가 아닌 진짜 게이샤들이 존재합니다. 게이샤들은 전문적인 예술인을 자처했지만 전통 무용과 전통 민요 위주로 배우고 활동하기 때문에 풍부한 학식이나 현대적인 예술을 기대하기 어렵죠.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의무교육까지만 배우고 게이샤 수련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통제된 환경 속에서 게이샤를 양성하기 때문에 비판도 많은 편이죠. 1970년대 일본 최고의 게이샤라 불리며 소설 게이샤의 추억의 실제 모델이 된 이와사키 미네코도 원할 때 춤출 수 없는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시스템의 회의를 느꼈으며 학교 교육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현실에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인기가 절정이던 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게이샤가 되겠다고 나서는 여자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나 게이샤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정식 게이샤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돌처럼 마이코라는 연습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게이샤의 매니지먼트 격인 오키아에 추천되거나 부모님 허락을 받은 뒤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코미라는 교육기관을 거쳐야 마이코 생활을 할 수 있죠. 오키아에 들어가려면 철저히 일본 국적자여야 합니다. 같은 아시아계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혈통이나 중국 혈통이면 들어갈 수 없죠. 물론 70에서 80년대에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마이코 연습생이 된 경우도 존재하나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일본 전통문화와 화류문화가 부각되면서 교토의 오키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일본인만 받고 있죠. 누군가는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할 수 있지만 일본의 문화적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면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일본인 그들만의 세계와 문화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170cm 이상인 경우도 들어올 수 없죠. 마이코의 신발인 오코보가 15cm가 넘기 때문에 키가 크면 미화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외모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게이샤는 외모보다 실력과 재능으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오키아에 들어온다면 1년간 시코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코미 생활은 선배들을 위해서 빨래하기, 청소하기, 밥하기, 전화받기, 심부름하기 등의 일을 하죠. 실수를 할 때마다 선배들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면 사투리와 고유의 화교계 언어도 익혀야 하죠. 이 시기에 생활을 못 버텨서 게이샤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이코가 될 수 없기에 늘 긴장해야 하죠. 선배는 후배에게 전해지는 전통을 가르칩니다.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는 나이가 아닌 철저한 기수제이죠. 군대와 비슷합니다. 연대 책임과 상명하복을 경험하고 오키아 밖에서도 선배의 말이라면 절대로 거역할 수 없죠. 시코미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적당한 때가 되면 보통 요코바에서 무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신사에서 예명을 받고 마이코가 될 준비를 하게 되죠. 마이코는 5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오키아마다 쓸 수 있는 예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거나 은퇴한 게이샤들이 많으면 같은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과 만나 언니와 여동생으로 짝을 맺는 술잔 의식, 사카즈키 코토를 진행하는데 이는 일생의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사카즈키 코토를 하게 되면 해당 언니는 직속 동생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챙겨야 하죠. 후배는 여기서 평생을 예술인으로 살고 업계에서 가족으로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모든 의식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죠. 이후에는 미라나의 신분을 한 달간 유지하다가 정식으로 마이코가 됩니다. 마이코가 데뷔 때 하는 의식을 미세다시라 부르는데 미세다시 당일은 화류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에게도 첫 인사를 치르죠. 정식으로 마이코가 되면 9시에 일어나 오후 3시 정도까지 각종 기회를 배우고 연습합니다.
연회나 행사가 있는 경우 두세 시간가량 치장을 하고 나가 밤 11시 정도에 돌아오는데 사정에 따라 새벽 2, 3시에 돌아오기도 하죠. 치장은 마이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코는 머리 장식을 제외한 모든 것, 화장 방식까지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행사나 명절 때를 제외하면 모든 치장과 화장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초보 마이코들은 솜씨가 서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각종 연습은 물론 행사와 연회 등 다양한 활동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견습 기간을 5년을 견뎌야 하며 각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게이샤가 될 수 있죠. 여기서 마이코 생활을 잘하려면 자신이 잘한 일이더라도 선배에게 공을 돌리는 등 사회생활을 잘해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코 사이에는 각종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서 잘 처신하지 못한다면 악당과 나쁜 소문들이 돌게 되죠. 이로 인해 게이샤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마이코를 떠나는 소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사히 과정을 마쳤다면 마지막 5년차의 게이샤로 승급하는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시기에 2주일간 사쿠라고 불리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승급 직전 3일 동안 치아를 검게 칠하는 오아구루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죠. 이는 앞으로 게이샤가 되어서 연회에서 알게 되는 모든 사실과 연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마이코 시절부터 매었던 상투를 자르는 의식인 단파츠시키를 행하며 게이샤가 되기 위해 도와준 사람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보러 와준 모든 사람에게 쿠로감이라는 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비로소 게이샤가 되죠. 마이코 때는 행사나 예약이 있으면 오키아 명의로 잡혀 개인 수익이 없었지만 게이샤가 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예금과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연애는 자신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죠. 게이샤로 경력을 2년 동안 쌓은 후에는 오키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한다는 것은 시키는 것만 하다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독립을 하게 되면 가바린 카츠라에 붙어있는 은색 네마키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할 집부터 기모노와 행사에 사용할 악기와 액세서리 등 모든 것을 개인의 비용으로 마련해야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나들이 게이샤들이 독립하기 전에 독립 후 일정 기간 생활을 지원해주는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단나는 게이샤와 친밀한 관계를 맺죠. 특히 전문적인 사업가들이 많은 단나 특성상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이샤를 자신의 사업상 필요한 접대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와 불황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해 TV에 출연하는 등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게이샤들도 늘어나고 있죠. 게이샤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히키이와이라는 은퇴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마이코가 되기 위해 자신이 버렸던 본래 이름을 되찾는 의식이기도 하죠. 언니 게이샤와 만나서 술잔 의식으로 맺어진 관계 또한 정리하고 도시락과 사시가미를 가지고 우차야와 오키야 등에 돌리며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도시락에 밥이 흰쌀밥이면 다시는 게이샤와 화류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팥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을 경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흰쌀은 바깥 세상을 붉은 팥은 화류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키아에서 게이샤를 키우는데 10억 이상이 든다고 하며 게이샤가 되면 한 명당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하나 약 4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게이샤가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유명한 게이샤들은 지역 내 유지와 대기업 임원, 정치계 고위층들의 소개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최고의 게이샤라고 불리는 94년생 기온코부의 사츠키는 연간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이 10억 원에 달하죠. 또한 부수적인 추가 수입도 상당한 수준이라 전해집니다. 사츠키는 2015년 게이샤로 활동을 시작해 2021년 결혼을 이유로 은퇴를 했죠. 일본의 전통 기생 게이샤에 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